안녕하십니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과 재밌는 꿈을 꾸고 있는 유동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전통문화 콘텐츠 길을 묻다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 개발, 그리고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을 전반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전통문화 영역 중에서 중국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번역, 고전 번역이라든가 그리고 전통문화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공연이라든가 영상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의 전체적인 개념을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부르고요. 2000년 이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문화 콘텐츠 영역 중에 전통문화가 직접적으로 전시되는 박물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는 전통문화 테마파크, 이런 영역들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오늘 그 목차는 크게 코로나 시대가 문화 콘텐츠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1장으로, 두 번째 장은 전통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가 하는, 그래서 이제 전통문화 맛 콘텐츠와 전통문화 콘텐츠 그 자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특징이 정책과 연결됐을 때, 그동안 너무 전통문화 자체의 순수성에 기반했다 그러면 이제는 상품을 만들고 전통문화 콘텐츠를 대중들이 즐기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통문화 콘텐츠 내부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크게 4개의 목차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19년에 발발하긴 했지만 2020년에 주로 코로나 상황들이 발생하고 21년도에 더 심화돼서 답답하시고 힘드시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공존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이 두 과정에서 콘텐츠에 주어진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격리에 대한 공포, 한 사람 한 사람 거리 두고 찢어져 있는 데서 오는 공포를 관계를 어떻게 희구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가 문화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거대한 무대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들어와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이거는 BTS의 방방 콘서트의 무대 모습입니다. 오프라인인데 온라인, 디지털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정말 큰 무대지만 정말 외로운 창이 열린 겁니다. 윈도우가 열렸을 뿐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그 국악 평론가 윤중강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문은 닫히고 창은 열리는 시대.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했던 오프라인 콘텐츠들, 직접 만나고 연주하고 접촉하고 하면서 누렸던 수많은 콘텐츠들의 통로가 막히는 대신에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은 유리로 가려져 있고 유리 너머로 각각의 개인들이 표현하는 많은 콘텐츠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른바 온라인 콘텐츠들, 집콕 콘텐츠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국내에 약간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공연, 축제, 전시,
뭐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문을 닫거나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거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들의 소비가 극대화됨으로 해서 이 간극을 메울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세부 매출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가 퍼졌던 2019년을 바라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판이 1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가 2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게임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K-팝이라든가 영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 3위 바깥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이런 첨단 콘텐츠들도 그렇게 뛰어난 매출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수출과 비교해 볼까요? 수출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하고 상관없이 게임이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그리고 국내 매출에서 1위를 했던 출판은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역시 전통적인 미디어, 그러면서 전통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출판이 단군 이래 계속 사양 산업이다, 불황이다 이러지만 시장이 있는 곳에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은 굉장히 단단한 유저층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를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프라인적인 공간 의식은 게임 영역, 인터랙티브 콘텐츠 영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정말 게임 영역은 이제 효자,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박덩어리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셧다운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죠. 자, 이런 현상들, 이런 단순 매출의 비교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디지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되는 영역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오프라인 영역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영화관 관람은 뭐 굉장히 극단적인 현상이죠. 근대적 의미에서의 무대죠. 손님과 만나는 그 극장, 근대적인 극장의 쇠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던적인 그런 만남의 광장들은 다 해체가 되죠. 이건 비단 영화관뿐만 아니라 공연장들의 관람 예매 건수나 매출액을 보면 2019년은 강제적으로 닫혀 있었고요. 2020년은 조금씩 오픈되지만 투자액을 거둘 만큼의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축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축제를 꽤 많이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온라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영역에서도 코엑스라든가 뭐 여러 영역들이 있죠. 이른바 기획 전시, 무역 전시라고 부르는 영역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박물관들도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2019년에는 여러분 국제박물관협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초기에는 극단적으로 다 닫혔고요. 거의 80% 이상이 닫혔고 그다음에 현재에 와서도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는 닫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닫혀 있는 박물관의 상태는 아주 처절합니다. 곰팡이가 가득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사자들은 다 사퇴하고 있고 왼쪽 표를 보시면 국립박물관, 중앙박물관과 지역의 국립박물관들 역시 2019년에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고 2020년에는 조금씩 회복되지만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걸 모두 회복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종합적인 콘텐츠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집에서 보기 쉬운 콘텐츠들,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른바 이제 원터치 콘텐츠라고 부르는 누워서 깔딱깔딱 이렇게 누르게 되거나 컴퓨터를 누르게 되는 콘텐츠 영역들. 그다음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키즈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랑 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향한, 그리고 애들한테 디지털 콘텐츠를 보여주고, 당연히 부모들은, 특히 어머님들의 이 환경이라든가 육아 환경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특성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BTS 보시면 오징어 게임의 어떤 장면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따라하는 과정을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이건 이런 거죠. 혼자서 따라하고 그 따라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현상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의 배경에 여러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은 마치 코로나 이전에 고기를 굽던 불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또는 더 바뀌었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더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미 2015년 이후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튜브를 비롯한 이른바 MCN이라고 불렀던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 소비가 극대화됩니다.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저작권의 광범위한 확산,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는 플랫폼,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제작하려면 다른 나라하고 공동 합작 사업을 한다든가 굉장히 많이 진출 과정에 극장 협회하고 협의한다든가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에 올리면 글로벌화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에서 이 큐레이팅이라고 부르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죠. 단순히 있는 영화를 우리가 골라서 볼 뿐만 아니라 그 보는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선택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 욕구에 대한 표현, 특정한 콘텐츠의 선호 표현이 반영돼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추천 목록에 포함되는 이른바 큐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기타 요소들, 구독자가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의 선호 표현이라고 하는 욕망 표현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권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용자 권력을 빨리 읽는 플랫폼의 승리라고 보시게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콘텐츠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전체 과정 중에 디지털의 개입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아날로그 중심의 콘텐츠조차도 최종 서비스가 디지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고요. OTT는 당연히 게임의 주체자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 코로나 영향에서 모든 플랫폼을 장악하는, 예전에는 영상 콘텐츠와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과 다른 콘텐츠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OTT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우리나라의 왓챠, 티빙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콘텐츠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 원래 디지털 온라인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가운데 화살표를 보시면 공연, 전시, 축제, 기타 영역들, 이런 오프라인 플러스 아날로그였던 영역들이 전부 디지털 플러스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의 대상이고요. 전통문화 콘텐츠가 올라타야 될 영역이면서 또 하나는 시정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디지털은 오프라인과도 만납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의 콘텐츠의 오감을 다 동원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움직여가면서 즐기는 콘텐츠들을 되살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온라인 디지털 대세, 이거를 문제로 볼 것인가, 하나의 사업 기회로 볼 것인가가 지금 큰 화두가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시면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위의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을 대표로 한 이른바 디지털 컨택트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인간이 어떤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다가 어떤 사진을 올리게 되고 중간에 플랫폼을 거치게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유튜브 안에 여러 가지 사실은 노이즈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에 상호작용이라든가 다른 변형의 과정들, 제작자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바일을 통해서 인간들이 즐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시간대를 달리해서 박물관의 주최자가 전시 공간에다가 전시물에 디지털 콘텐츠를 입혀서 전시를 준비하고 철수하게 되면 관람자들이 자신들의 센서, 감각을 표현해서 디지털 기기를 총동원해서 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또 다른 형식이 이른바 직면의 방식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른바 언택트라는 말은 한국어 조어죠. 이른바 콩글리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온택트 또는 디지털 컨택트의 준말인 디지텍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활용하자. 인간 간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향이 오프라인 오브제가 못하는 일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디지텍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른 트렌드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인간은 놀이인간이다. 호모 루덴스 그러는데 최근 이런 용어도 나오죠. 홈 루덴스. 집안에서 선택하는, 집안에서 놀기. 이른바 집콕 콘텐츠의 전성 시대입니다. 이른바 피트니스도 집에서 하고요. 어떤 그 디지털 매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요리해 먹기도 하고. 근데 콘텐츠 시장에서도 리모컨 하나, 모바일 기기,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즐기는 집콕의 전성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현상으로만 읽지 마시고 손끝으로 이렇게 계속 선택하는 집콕 시대에 어떤 소재들이 선택되는가 잘 보세요. 영화관이라든가 축제장이라든가 전시관을 갈 때는 누군가 상호 욕구들, 의향을 묻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집콕 콘텐츠는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MSG, 더 많은 양분이 더 들어가 있고요. 더 색깔이 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키즈 콘텐츠의 증가라든가 게임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웹툰 영상들, 웹툰 베이스의 영상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보는 겁니다. 자기 이른바 마이너한 그런 취향들도 존중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플랫폼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향해서 굉장히 초록불이 켜지는, 빨간불에서 노란불, 초록불이 켜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미션은 뭐냐면 이 반대 방향을 흐르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리적 공간에 전자적인 서비스가 그동안은 키오스크 수준 정도,
컴퓨터 화면을 꾹꾹 누르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 국립종합박물관 이런 데 가시면은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그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많아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실감 또는 실감 영역 안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콘텐츠들이 강화되면서 물리공간, 전자공간, 유비쿼터스 공간, 그다음에 사용자 공간 이런 그 중첩된 하나의 디지털 방식을 활용한 그런 중첩된 콘텐츠의 층위가 발생한다는 거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새 정말 시끄러운 메타버스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온라인으로만 이해하면 제페토나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 공간과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딱 경계 지점입니다. 현실의 행위와 가상 공간의 행위 사이에 차별화되기도 하지만 공통된 행위들을 이어가는, 그래서 공간 개념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개의 중첩된, 나는 오프라인을 종사하니까 오프라인에만 있겠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다양한 공간의 층위들이 함께 나타나고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아주 깐깐한 사용자, 이른바 MZ세대, 그 중에서도 G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개인을 위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세대고요. 이건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크게 보시면 4차 산업 이후에 IoT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너의 욕망이 무엇인가 질문에 왔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Z세대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조건에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마이너한 것처럼 보이는데 팬덤으로 표현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적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깜짝 놀랄 그런 그 게임 속, 웹툰 속, 웹소설 속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아주 대중적인 콘텐츠로 창출하는,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그래서 소비하면서 창출하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 고객 경험의 전환 과정이,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즉각적인 댓글과 즉각적인 좋아요와 즉각적인 결제로 표현되고,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에 대한 요구로 바꾸는 그런 세대가 등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이 개인의 욕망을 빨리 찾아내고 그걸 그 구독 경제라고 부르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칼라를 잘 보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전 세계에서 창의적이면서 굉장히 집중된 취향을 보이는 그런 콘텐츠들을 흡수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IP 비즈니스라는 게 각국의 스토리 저작권이 넷플릭스로 응축되는, 모여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IP의 하나의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게 코로나 상황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전통문화 콘텐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전통문화 콘텐츠를 아주 넓게 보면 이른바 한국적 정서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겠죠. 기생충이나 미나리,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급됐던 수많은 드라마들이 있죠. 뭐 호텔 델루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K-시네마 또는 K-드라마로 소비됐지만 한 칼로 그 최종 정점을 찍은 거는 오징어 게임이 되겠죠. 오징어 게임의 미학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편에 오일남이라고 하는
주체자이면서 소비자인 이 참여자인 이 노인네의 발언 속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관람석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 그건 게임에 참여했을 때만 느낀다는 이 구절에 넷플릭스적인 속성, 그다음에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픈 콘텐츠. 웃긴데 슬프고 한국적이고 그러죠. 복수를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 복수가 복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안에 무슨 가족애라든가 온갖 이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체험시키냐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놀이의 방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달고나 등등등이죠. 이게 전통 콘텐츠냐 아니냐 하는 논의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그리고 스토리의 전개 방식도 한국적이야 라고 말하는. 근데 이런 겁니다. 왜 하필이면 게임이었을까? 해봐야 재밌는. 영상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가 전혀 없는 영역인데도 저 게임을 해보거나 아니면 전 세계인들 중에 저게 게임이야, 놀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저 게임 속에 내가 참여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컨셉은 대단히 한국적이지만 게임 속에서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이른바 컨텍스트는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화 분야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 코로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플랫폼 현상들을 잘 이용하면 한류나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다는 예상과 아니면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3류, 4류 국가로 4류 문화 수출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는 이미 2021월에 이미 나왔습니다. 국가 공인기관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넷플릭스가 직접 만든 킹덤 보실까요? 예, 대대적인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조선 구마사는 어떨까요? 이른바 이런 겁니다. 역사 왜곡 논쟁이라든가 중국 자본 논쟁 이런 것까지 일으켰죠. 두 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콘텐츠는 이런 겁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구체적인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등장했던 가시라든가 무술이라든가 온갖 공간의 특징 이런 것들은 팩트지만 전체적인 그 역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하는 무국적화 전략을 취했고요. 조선구마사는 정확하게 조선 창업 과정에 등장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이 모두 역사 시대의 역사 인물 그러니까 무대와 인물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보니까 사건이 이른바 판타지로 가는 걸 허용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외에 이런 과정들을 계속 좀비를 등장시키고 뭐 이런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는 코드를 등장시키고 이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우유, 진짜 바나나를 간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 중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게 더 많이 팔렸을까요? 여러분 바나나 맛 우유가 많이 팔렸겠죠. 같은 질문 해볼까요? 안숙선의 완창 판소리 정말 바나나 우유죠. 예, 우리의 국악을 정말 그 순수한 의미에서 최고의 가수가 불렀어요.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소구 소비층을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으로 만드는 게.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들, 이 공전의 히트를 보였죠. 여기엔 여러 가지 가공의 과정과 컨셉의 과정과 이런 전달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품인가 상품인가 다 공존해야죠. 다 공존해야 되지만 우리가 상품이나 아니면 문화유산 활용을 얘기할 때는
순수성, 고유성보다는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시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리고 세계인들의 팬덤을 휘어잡고 있는 BTS나 블랙핑크가 입은 한복, 이거를 우리가 지금 K컬처라고 칭송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게 한복인가? 옛날 같았으면 이게 바나나 우유인가? 이런 지적을 했겠죠. 자, 근데 바나나 맛 우유가 바나나 우유를 먹게 한다면 어떨까요? BTS가 저 경복궁 앞에서 저 신한복 또는 개량한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복을 입고 춤추는 과정을 통해서 경복궁에 방문하게 되고 한국 한복을 소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창조적 왜곡을 허락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석을 강남 스타일의 말춤이 유행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봤던 어떤 논문에 또는 페이스북에 이미지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석탑의 인왕상인데요. 말춤이랑 비슷하다. 우리 민족의 핏줄에 흐르는 말춤 DNA.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예. 어찌 그렇게 우리가 원래부터 DNA를 그렇게 가졌다. 이거는 자화자찬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선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겁니다. 바나나 맛 우유의 제조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현대적인 식품 제조 방법이었겠죠. 그 안에 바나나 맛이라는 특성을 살려낸 거죠. 전통문화 소재를 콘텐츠로 만들 때에 허용돼야 될 스토리적인 그런 자유, 연출, 기술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받아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여러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야기, 어떤 그 한국적 소재와 한국적 이야기 전개 방식을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수요와 그리고 패턴, 플랫폼 특성 이런 것들을 함께 반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넷플릭스 랭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하고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는 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뭘 좋아하냐면요. 다 뒤져보면 명량, 모가디쇼 이렇게 왜 그렇게 팩트를 좋아하죠? 팩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2021년 이런 거고요. 이야기의 공감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딱 나누시면 이런 겁니다. 익숙한 지구적 문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넷플릭스 왜 먹힐까요? 일상 대중이 가지고 있는 공감의 요소들, 컨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모순과 투쟁, 막장에 대한 선호도, 어떤 디테일, 이런 요소들. 게임을 좋아하고요. 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섹스 코드,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낯선 한국적인 버무리기 전략이 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웃기는 사람입니다. 한쪽 스타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웃푼이라고 보여지는 굉장히 독특한 한국적인 컬러를 공감대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이전 시대에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중요하다. 저작권이 중요하다. 이런 단계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플랫폼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글로벌 플랫폼에 잘 맞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문화 콘텐츠 또는 전통문화 스토리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로 요번 장을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은 상품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배려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유럽의 어떤 디지털 문화유산 투자의 방향도 뭐냐면 오프라인 문화유산이 이 코로나 과정에서 좀 더 디지털 문화유산, 디지털 헤리티지의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문화재청도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다 모이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좋겠죠. 이런 그 문화재청이 기존에 해왔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작업들을 다 모으되 이거에서 활용의 면을 늘리고 아까 이야기한 창을 열고 더욱 매력적으로 꼬시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논의에서 기존에 있던 거대한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라든가 투자 여력이라든가 정책 의지에 따라서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화콘텐츠.com 전통문화 콘텐츠의 보고였던 것 그런 그 아카이브 하나가 올해 말에 폐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 같은 창작 지원 플랫폼이나 스토리움이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시나리오의 보물창고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요소 중에 콘텐츠 제작자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던 그런 그 아카이브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스토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정책 서비스는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부와 문화재청,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관련 사업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예술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거의 실감 콘텐츠, 실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의 종류가 가장 좋은 품질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건 박물관의 오브제, 이른바 유물과 이런 실감 콘텐츠가 서로 앙상블을 이루는 그런 콘텐츠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 독립공간에 영상 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또 관광에도 이렇게 많이 도입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을 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로그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미 답은 이어령 선생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방향입니다. 아날로그의 디지털을 협력하게 하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 동시에 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동안 이야기를 발굴하고 시스템에 올리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전달 방식을 또는 이 전달 방식 안에 기획과 창작의 과정, 제작의 과정도 포함해서 아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역병 시대의 새로운 예술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이미 준비는 돼 있습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글로벌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한국적인 칼라 이게 전통 현대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깐깐한 소비자들이 자기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 의지를 읽는 좋은 기술들과 시스템도 사용자의 욕망을 읽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더 깐깐해진 소비자들을 읽어야 되고요. 더 독해진 이야기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 치열해진 내수시장의 경쟁이 있고요. 더 엄청난 가성비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 인력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건 여전히 인간이고 이 분야에서 전통문화 IP, 스토리 전문가와 기획 전문가와 창작 전문가, 기술 전문가, 유통 전문가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가 디지털과 온라인이 발전하는 만큼 결합돼야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결국 문제는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스토리 테마파크를 비롯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매력을 발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뉴 로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